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도 신용 경색, 즉 돈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 상품이 가장 많이 편입돼 있죠. 이런 미국 국채 가격이 만약에 폭락할 경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상시키는 이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사실 장 초반에는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후반 들어서 물론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상당히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그 홍익국께서 미 증시 마감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시청자분이 어감이 좀 상당히 어두웠을 겁니다. 예. 그러나 장중 흐름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그 비교적 시장의 에너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까 그 서 본부장께서도 장 초반에 물러 총재의 그 발언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한때 1.5%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나 장 마감에 전일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0.3%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상당폭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에너지가 확인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발단이 됐던 것이 역시 미국의 그 페드 인사 중에서 가장 강성이라 하는 세인트 루이스의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었죠. 이분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5에서 7%, 여기 최고 금리가 5에서 7% 정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블러드 총재 페드 내에서 강한 인사다 해서 최고 금리 얘기가 5% 정도 얘기가 엊그제까지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7%까지 얘기 나오니까 장 초반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장 후반에 여러 요인 속에 미국의 지금 국채 시장이 이렇게 물론 총재가 전 미국의 국채 시장의 현황을 알고 저 얘기하는 거냐 하는 각도에서 금리가 이렇게 5%, 7%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가뜩이나 돈이 쫙쫙 마르고 있는 미국 국채 시장이 돈이 더 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돈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 반대론도 만만치 않게 부각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 막판에 미국의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청자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의 돈 가뭄 현상으로 미국의 그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할 때는 이게 인플레보다 더 중요할 것인가 아닐까 하는 것을 한번 시청자분이 보시겠습니다. 예. 오히려 인플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세계에서 모든 금융 상품의 중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국채거든요. 예. 이것이 국채 가격이 동감 현상 때문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2008년, 2009년 리먼 사태보다 더 강한 이렇게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상징을 보면 달러는 지금 약간 분권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그 위상의 상징이 미국의 국채거든요. 이게 떨어진다. 가뭄 현상이 떨어진다 하면 미국의 위상을 좀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당신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가는 발언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오면 동감이 현상이 심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소위 그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마라 하는 엊그제 그 발리의 G20 회담에서 주요 국가들이 전부 물가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하는 쪽에 동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미국의 참석자들 동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엊그제까지 5%인데 느닷없이 7%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시 진짜 페드의 인사로서 보통 사람과 뭐가 다르냐. 자, 홍행커께서도 5% 얘기할 때가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사실 7% 얘기하면 이 페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주 그 방송을 통해서 블랙아웃이 해제되는 등의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게 보이는데 파월 의장도 신뢰가 떨어졌다.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 결국 블러드도 신뢰가 떨어졌다. 초반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장막판에 이렇게 주가가 낙폭을 거의 많이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정말 마른 논바닥처럼
돈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제 크레딧 크런치, 아마 우리나라에서 채권 시장에서도 경색 현상이 났기 때문에 다들 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크레딧 크런치를 더 체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 가뭄 현상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 돈이 가장 많이 몰려가는 것이 미국의 국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어려울 때 안전자산 이렇게 하면 국채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돈 가뭄 현상이 이렇게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게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돈 가뭄 현상이 되니까 돈 거래하는 사람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9월 이후서부터 4.2% 공포, 4.2% 공포를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에도 이 동감 현상 때문에 4.2%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다 말았다니까 결국 금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주는 상징적 의미가 컸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감 현상 어떤 쪽이냐? 앞서 우리가 정영국 앵커께서도 정의국 PD께서도 노은이 쫙쫙 마른다. 농사를 지는 입장에서는 사실 벼를 심을 때 논에 그 가뭄이 돼서 쫙쫙 마르는 현상이 가슴에 애가 타거든요. 저희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알거든요. 가슴이 너무 쫙쫙 차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떤 표시를 표시할까 하는 측면에선 마켓 뎁스라는 시장 심도 지수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인데, 근데 이제 시장 심도 지수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최저, 금융의 최저입니다. 지난달 이후서부터 지금 2억 달러 선 정도가 붕괴됐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의 그 국채 전체적인 유통시장이 지금 한 2조 정도 이렇게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한 2천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 본다면 2조 정도는 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감이 현상이 얼마큼 심한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가장 그 풍부했던 2013년에 10억 달러입니다. 이 수준이 5분의 1토막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국채 시장에 지금 이렇게 돈의 그 양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직후에 한동안 확 얼어붙으면서 방송을 하실 때 그때 아마 홍 앵커께서는 캐스타를 하셨을 거라 하는데요. 그때 코로나 직후에 전염성 바이러스 때문에 돈이 꽝꽝 얼어붙었다 할 때 그때 뭐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동감이 현상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런 미국의 국채 금리의 하루 변동폭으로 나오는 거죠. 원래 그 안전한 자산은 하루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하루 변동폭이라는 국채의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무브 지수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과거에 돈이 풍부할 때는 평균적으로는 일평균 요거 변동폭이 대체로 보면 2bp 내지는 5bp 이내에서 한 자리대에서 머물렀습니다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4.2% 어저께 했다가 지금 그렇죠. 3.8%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하루의 변동폭이 두 자리대입니다.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는 9월 페드 이후에 13bp 정도 나오는데요. 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국채에서 하루에 이렇게 변동폭이 2bp에서 5bp 사이 한 자리대에서 지금은 13bp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이 수준을 보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 얼만큼 돈이 가무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논에 쫙쫙 마를 때 수로를 통해서 오랜만에 물이 들어갈 때에 아마 그때의 상황을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때 들어올 때는 사실 들어가도 간에 기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적돼야 그때에 자라고 있는 벼들이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자극을 해서 그때에서부터 생기가 도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금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바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돈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페드의 책임이 크죠. 예. 왜냐하면 뒤늦게 인플레를 작년에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다 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인플레 타겟팅 수준보다 4배 이상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3월 달에 0.25%, 4월 달에는 없었고 회의가 5월 달에 바로 한 단계 높여서 0.5%포인트, 6월 달에 바로 한 단계 높여서 0.75% 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는 노멀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아마 올해 세계 경제를 회상하면서 어저 지수를 볼 때에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만큼 많이 나온 것도 없지 않냐 하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그 금리를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저렇게 금리를 올라가면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꽉 돈을 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퇴장해서 예. 이렇게 돈을 현금을 보여오는 겁니다. 국채 시장에 돈이 빠지게 됐죠. 더더구나 페드 입장에서는 6월 달에 475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게 QT라 그러죠. 예. 그리고 바로 3개월에 9월 달서부터 950억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돈이 마른 현상이 되고 있죠. 말하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죠. 그럼 매수자가 없죠. 매수자가 없죠. 예. 그런 상태에서 자, 매수자가 없으니까 국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의 공급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페드 입장도 QT 때문에 950억을 걷어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상에서 보면 돈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공급하던 페드 입장에서 돈을 이렇게 돈을 풀든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공급되는 현상은 없고 자,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국채가 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국채를 팔아. 개인들도. 두 번째는 사실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 QT 때문에 950억을 파는 거죠. 예. 대차를 타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시중 유동성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는 자, 돈의 공급은 없고 이렇게 전부 빨아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돈감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대로 이 페드의 실책도 물론 있겠지만 그 배경에 일본과 중국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대목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거는 앞으로 향방에 있어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옥죄기에 나설 것이다 해서 이 조짐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향방을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매각하죠. 예. 매각하니까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은 결과적으로 파니까 돈이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 시장이 돈감이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빨리 팔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보면 이것이 지금은 6월 달에 1조 달러 정도가 중국의 국채 보유분이 이렇게 붕괴됐는데요. 그만큼 팔리는 관계로. 근데 이것이 중장기로 오면 5천억 달러까지 줄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내다 판다는 얘기 되겠죠. 예. 그리고 그동안 이 돈감 현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중국의 국채 매각을 일본이 그만큼 사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에 따라서 이 돈감 현상이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150에 넘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달러 매도 개입한다. 그리고 엔화 매입 개입한다. 그러면 엔화 매입 개입하면 일본의 국채를 사들여야 되는데요. 그 돈이 어디서 있느냐? 일본 자체적으로만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에서 270%니까 스스로 돈을 이렇게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더더구나 이렇게 돈의 발행을 통해서 엔저를 유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경기회복 그런 방법이 어제도 알아봤습니다는 경기회복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 그동안 중국의 매각분을 일본이 사들였는데요. 더 이상 사들이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뭐냐? 미국의 국채를 매각해 돈 들어오죠? 그것을 시장에서 엔화 매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엔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을 매입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도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고 일본도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니까 돈감 현상이 더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더 심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대거 매각 움직임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좀 옥죄기 위함이다 이런 음모론도 있다고요? 그 설레가 있었죠.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그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부동산 거품이 심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앨런 그린스퍼 의장이 저거 거품을 줄여야겠다 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사실 그 미국의 국채 투자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증가 거꾸로죠. 그때는 국채 투자했죠. 예. 지금은 매각하는 거죠. 국채 투자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매입하니까 사실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는 떨어졌죠. 그러면 부동산 거품을 해서 앨런 그린스퍼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데 중국이라는 게 딱 개입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 떨어지죠. 그럼 거품이 더 심화되죠. 그렇죠. 거품이 심화되니까 2008년 서프라임 모기도 거품 터지고 2009년 리만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지금 경제가 녹록지 않거든요. 경제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한번 미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부담인데 저 중국이 국채를 파니까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가죠. 예.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 그때 당시보단 미국의 지금 국채 발행 문량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 올라가는 이상으로 중국의 국채 매각, 일본의 국채 매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 자, 그런 상태에서 12월 달 맞으면서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가 꽉 지금 차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걸 들리냐 마냐 하원에서 탁 해서 이것을 제동하고 지금 키를 잡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뭐냐면 이렇게 중국의 국채 매각, 일본의 그 국채 매각에 의해서 미국의 그 페드의 기준금리 이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떠냐? 부도 상태에 복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미국에 의도치 않게 역dir픈 현상이 발생하면서 달러가 강세되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빅테크 강사 의도치 않는 강세 달러 강세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고 예. 마이크로 채무의 수익이 악화되면 경기 침체가 더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저 볼러드 총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뭐 7% 올린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미국의 경제가 삼중고 우려가 있다. 삼중고 우려가 있다. 삼중고 우려가 뭘까? 여기 아마 나오겠습니다. 인플레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가 부도 디폴트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냐? 여기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니까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주력 업종에서 수익권 감소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삼중고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페드가 뭐냐? 페드가 저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대항력이 있느냐? 그런 중에 저 블러드 같은 사람들이 7%가 안 되는데요. 금리 인상 큐티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돈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자, 페드 입장에서 금리를 내려주고 돈을 공급해주면 큐티도 좀 추진하지 말고 중단해야 되는데 저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하니까 미국의 국채시장의 동감이 현상은 심화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9월 페드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중간선거에 하원의 공화당이 다수를 테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페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저는 하지만 국채시장의 돈가분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 재무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라. 지금 돈감 현상, 신용경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쪽에서 미 재무부와 페드 간에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자중질환을 이끌어가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측면을 시청자분이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또 미국의 그 재무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무부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재무부 역시 이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바이백을 계속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이백 얘기는 계속했죠. 왜냐하면 이것을 fairness of competition에서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매크로 차원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하는 긴축을 추진하죠. 예. 근데 동감 현상이 앞으로 계속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바이백해서 매각이 아니라 중국이 매각하니까 그걸 사들여야죠. 예, 그렇죠. 바이백해서 동감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다수가 대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원의
의장이 존 맥카스티 트럼프의 퀴즈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 바이백을 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감염 현상은 더 심화되겠죠. 재무가 못하다 보니까 동감염 현상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신뢰가 떨어졌고 오늘 블러드가 7%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그러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요. 예, 안 그렇습니까? 피벗에는 기대가 무너지면 오늘 주가 모르긴 몰라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장 초반에 블러드 총재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 저기 국제시장의 동감염 현상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페드가 여러 형태로 피벗을 줄여야 된다. 지금의 매파적으로 정책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입장에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장마팔의 주가가 많이 회복되고 초반에 낙폭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하락폭이 하락세는 됐습니다는 예. 장 초반 낙폭은 거의 다 만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피벗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뜻했는데 지금 이 피벗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 이 대목서부터 시청자분의 피벗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예. 않냐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피벗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피벗은 반드시 금리 인상 속도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거에 그게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동감염 현상이니까 국제시장의 동감염 현상에 돈을 다이렉트를 공급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지금 6월서부터 추정은 QT, 양적 긴축을 중단하야지 동감염 현상이 풀어진다 해서 지금은 통화정책의 두 수단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에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 QT, 돈을 줄이는 저부터 줄여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피벗의 방향 전환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논의입니다. 미국에서 반드 머니티제이션 논의, 부부채의 화폐화 논의가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도 지금 국채가 꽉 차는 상태에서 내년도 회계년도, 10월부터 시작된 회계년도 보면 바이든 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은 누가 사줘야지 재원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 블러드 총재 같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가 사주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럼 뭐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자 재무부 입장에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예산에 들어가는 저 국채 발행 물량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페드가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드가 사들여야 된다. 페드가 사들이는 건 뭐냐? QT를 중단하고 거꾸로 뭐냐? 사들여야 된다. 돈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맥락이 똑같죠? 예.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오랜만에 반드 머니테이션 부채 화폐하면 또 이렇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아이고 빚내서 더 쓰자 이런 상태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채 화폐 본드 머니테이션 얘기가 또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한쪽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동감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본드 머니테이션 나오고 우리 것처럼 빚내서 더 쓰자 부채를 증대시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이 본드 머니테이션 나오면 곧바로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경제, 우리 경제 상황은 다르니까요. 그래도 이 동감염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도 좀 피해가 있겠죠. 예, 다음 주에 금통위가 되는데요.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예. 자, 이창용 총재가 들어와서 작년 8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올릴 땐 문재인 정부 때 금리를 올릴 땐 이게 좀 목적이 좀 이렇게 다양했었어요. 목적 의식이 좀 흐트러졌어요. 예. 근데 이창용 그 신임 총재가 오셔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식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금리 인상의 명확한 뜻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해서 크레딧 크런치, 동감염 현상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채권 시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통화 정책이라는 건 매크로 차원의 금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주 오랜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감염 현상이 놔주겠다고 지금 하는 상태에서는 이것부터 풀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는 제발 물가를만 잡기 위해서 빅스텝으로 올리겠다 이런 시각보다는
그렇게 올리면 동감 현상이 더 심합니다. 돈을 움켜쥐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피벗 얘기와 함께 우리도 피벗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꼭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 주에 서영경 금통위원께서 오랜만에 우리나라도 뭐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는 쪽에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지금의 경제 현상을 이렇게 잘 짚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랑 한국은행 동기인데요. 사실 아주 좋은 각도로 말씀하신 게 그것이 다음 주에 있는 금통위의 회의 결과에 꼭 좀 반영됐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돈 가뭄 현상, 신용 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